안녕하세요. 채널의 김원종 기자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전방 십자인대에 대해서 진단부터 치료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무릎관절센터 반월 연골판 이식 클리닉장을 맡고 있는 이동원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아까 서두에 전방 십자인대 저도 좀 익숙한 단어이긴 한데 정확하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역할이 뭐냐 하면은 네네네. 무릎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무릎을 허벅지뼈랑 정강뼈로 나눠 봤을 때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서 있는 것도 뭐 안정감 있게 해줄 수 있지만 네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활동할 때 허벅지뼈랑 이 정강이뼈 관계에서 정강이뼈가 앞으로 밀리지 않게 잡아주는 거고 또 정강이뼈가 돌아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 네네. 그래서 앞으로 밀리는 거 방지, 돌아가는 거 방지. 그러니까 무릎을 이런 식으로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게 전방 십자인대다.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끔 기사에 보면은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뭐 이렇게 기사 제목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손상은 왜 데미지가 가해지는 건가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대가 끊어진다는 거는 인대가 버틸 수 있는 그 힘보다 더 큰 외력이 왔을 때 끊어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보통 전방 십자인대에 가해지는 외력이 한 500뉴턴 정도 되는데 네네네.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려면 2000뉴턴 이상의 힘이 와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그런 외력이 오진 않아요. 근데 예기치 못한 상황, 스포츠 활동 중에서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거나 뛰다가 갑자기 멈춰 서거나 네. 점프하고 착지할 때 무릎에 강한 회전력이 걸리거나 이럴 때는 갑작스럽게 2000뉴턴 이상의 외력이 확 무릎 안으로 걸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전방 십자인대가 버티다가 그 힘을 버티지 못하고 틀어지면서 허벅지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정강이뼈가 앞으로 빠지고 돌아가면서 이런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흔히들 뚝 소리가 나면 인대가 끊어졌다. 예, 맞습니다. 네, 그게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인대가 단순히 찢어지는 게 아니고 십자인대가 너비로 봤을 때는 한 1cm 정도 되거든요. 그 큰 다발 자체가 힘을 버티지 못하고 그냥 폭탄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찢겨지는 게 아니고 그냥 다발처럼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인대가 틀어지고 나면 틀어지는 당시에서는 무릎에서 뚝 하는 그런 파열음을 느껴요. 터지니까. 네네네. 뭐 터지면은 피가 차겠죠. 그럼 무릎이 부어요. 무릎이 부었을 때 뽑아 보면 한 20에서 50cc 정도 피가 차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다가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나 뭐 드리블 같은 거겠죠. 갑작스럽게 페이크 동작으로 이렇게 치고 달려갈 때 아니면 농구나 배구, 야구 같이 점프 착지할 때 발을 헛디뎌서 잠깐 돌아갈 때 이럴 때 무릎에서 뚝 하는 느낌이 들었다. 통증이 있고 갑작스럽게 걷지 못하고 무릎이 부었다. 이러면 무조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지금 증상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큰 데미지, 그래서 수술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항상 물어보는 질문들이 인대가 파열되면 수술을 해야 되냐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은 아닌데 네네네. MRI로 진단을 잘 해서 이것을 보존적 치료로 갈지 수술적 치료로 갈지를 잘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도 부분 파열이 있고 완전 파열이 있거든요. 부분 파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발 전체로 봤을 때 한 50% 미만으로 터진 거예요. 그럴 때는 인대라는 거는 강한 긴장도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긴장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연속성 유지되고 긴장도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굳이 남아있는 십자인대를 날리고
수술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보존적 치료로 가는 겁니다. 네네네. MRI 봤을 때 50% 이상 다발이 터지면서 인대의 그 강한 긴장도가 소실되면서 다발 틀어진 게 축 늘어져 있고 연속성이 다 끊어져 있고 그럼 자연 치유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젊고 활동적인 연령에서는 이런 경우에서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수술을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인대가 없어도 일상생활 가능해요. 그러니까 십자인대 완전 파열돼도 한 1, 2주 지나서 붓기 가라앉고 통증 가라앉으면 걷기나 직선에서의 가벼운 달리기는 다 가능한데 문제가 뭐냐면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이럴 때 잡아주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무릎이 계속 삐그덕삐그덕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10년, 20년 지났을 때 관절염이 확 와버린다 이거죠. 그럼 젊고 활동적인 연령에서 우리가 단순 일상생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가벼운 달리기 이상의 운동을 할 텐데 그럴 때 십자인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고강도 운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면 무릎이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일이 계속 발생할 거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게 누적이 되면 연골이나 바늘 연골판에 손상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관절염 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고 활동적인 연령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절염을 막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거고 단기적인 목표로 봤을 때는 운동 복귀를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십자인대 역할이 무릎을 돌아가는 걸 막아준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십자인대가 터질 때는 무릎이 돌아갑니다. 정강이뼈가 앞으로 빠지면서 돌아갔다가 들어온다 이거죠. 이 비틀리는 힘에 의해서 십자인대만 터지는 게 아니고 나갔다 들어올 때 비틀어지면서 바늘 연골판이 지디겨지면서 같이 찢어지는 일이 굉장히 흔해요. 네네네. 그럼 젊고 활동적인 사람이 연골판까지 찢어져 있다. 그런 경우에서 운동을 하면은 연골판이 더 찢어질 거고 관절염 빨리 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늘 연골판 손상까지 동반이 돼 있다. 그런 경우에서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십자인대 재건수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간단한 게 아니네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게 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십자인대 파열에서는 동반 손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바늘 연골판 손상 네네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십자인대 수술뿐만 아니고 이런 동반 손상에 대한 수술을 같이 줘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단독 손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릎의 주요 구조물을 살리는 이런 수술로 조금 폭넓게 더 무게감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인대 재건술이라는 것은 원래 인대가 부착하는 지점에 다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인공 인대를 붙이는 건가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인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가져다 그렇죠. 쓰는데 네네네. 가장 많이 쓰는 게 힘줄이에요. 그럼 힘줄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자기 몸에서 뗄 수도 있고 사체에서 기증받은 힘줄을 쓸 수도 있고 자기 몸에서 떼는 것을 자가건이라고 하고 사체에서 얻은 힘줄을 동종건이라고 하는 거고. 그 타가건. 네. 그러니까 타건 용어보다는 동종건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용어라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타건보다는 동종건이라는 용어를 더 쓰고는 있는데 어쨌든 자가건이건 동종건이건 이 힘줄을 사용해서 원래 인대가 부착하는 지점에 다시 연결을 시켜준다. 그럼 연결을 어떻게 시켜주냐? 뼈의 터널을 만들어서 힘줄을 삽입해서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죠. 뼈의 터널을 어디다 만들 거냐? 그렇죠. 네. 가장 핵심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터널을 정확한 위치로 뚫어주는 거예요. 터널을 정확한 위치로 뚫어줘야지 그 부위로 힘줄이 삽입이 돼서 고정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힘줄이 원래 인대가 부착하는 지점에 고정이 돼야지 그 인대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터널이 잘못된 곳에 뚫려갖고 그곳에 힘줄이 통과가 된다. 그럼 원래 부착하는 인대의 지점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상적인 인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시에 터널을 정확한 위치로 만들어주는 거고 원래 부착하는 위치로 만들어주는 거고 그것이 잘못된 위치로 만들어지면 실패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수술하고 나서 실패를 해서 재수술하는 원인 중에 주요 2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다시 재손상 당하는 거고 네네. 외상에 의해서 네네네. 두 번째가 터널 잘못된 위치로 인해서 재파열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인대 수술할 때는 정확한 위치로 터널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터널 만드는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수술 방법들이 개발이 됐다 이거죠.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로 터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금 새로운 발전된 수술 기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네네. 좀 비싼 수술 기구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휘어지지 않는 핀으로 그 가이드 핀을 꽂아 놓고 거기를 터널을 넓히면서 십자인대 수술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잘 도달을 시킬 수가 없고 터널이 잘못된 위치에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터널 길이를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터널 길이가 확보가 돼야지 그 터널 안에 힘줄이 길게 삽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터널 길이가 짧게 나오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힘줄이 고정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것도 재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원하는 위치로 터널 길이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는 휘어지는 핀을 씁니다. 이렇게 좀 유연한 핀을 쓰면은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이 가이드 핀을 잘 삽입을 할 수가 있고 그 가이드 핀을 따라서 확공기 같은 걸로 넓혀갖고 터널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확공기, 리머라고 하는데 리머도 휘어지는 거예요. 특수 금속으로 제작이 된 거죠. 네네. 유연하게. 그래서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터널을 만들면 안전하고 정확한 터널을 형성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힘줄도 튼튼하게 고정이 되고 정확한 위치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대로 성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수님만의 노하우인 건가요? 저만의 노하우는 아니고 네네. 이 수술 기구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죠. 네,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이긴 하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최근에 이제 작년에 연간 네. 300내 케이스를 네, 하셨다고 맞습니다. 하셔가지고 그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를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00내라는 이 달성이 네.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네.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 300내는 꽤 저한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 전방 십자인대 분야가 꽂히거든요. 이 전방 십자인대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수술 건수를 기록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죠. 전국에서 최고. 거의 최고 수술 건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환자를 많이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간 한 어느 정도 케이스를 하시나요? 최고로 도달되면 한 200건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 스승님, 네네. 거의 스포츠 의학 최고의 석학이시죠. 네네. 지금 명지병원장님이신 김진구 교수님이 한창 전성기 때 건국대병원 계실 때 최정점을 찍으셨거든요. 네네네네. 그때 전방 십자인대 연간 수술 건수가 한 200건 정도 됐었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연간 300건 초과는 달성한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김진구 교수님이 본인이 27년간 스포츠의학에 몸담아 오면서 전방 십자인대 수술한 개수 통계를 내서 기사로 발표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네네네. 27년간 3,000회 돌파했다고 기사를 내셨어요. 그러면 연평균 100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정점에 찍었을 때가 한 200건 정도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작년에 2023년에 기록을 봤을 때는 300건 이상이었으니까 네네네. 만약에 스승님처럼 나중에 가서 한 20년, 30년간 수술 통계를 내본다면 한 뭐 5만 건 이상 될 수도 있는 그런 기록이라는 거죠. 김진구 교수님이 좀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스승님께서는 네, 석학이시고, 아, 네. 네, 저는 네, 스승님 밑에서 이제 많이 발전한 네.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300내를 달성한 교수님만의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 수술이 정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정도 수술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8건, 9건의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수술할 수 있는 마취과의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수술방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세 번째가 수술 전부터 수술 후 재활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토털 케어를 할 수 있는 스포츠 의학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건국대병원에서는 다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간 300건 이상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첫 번째 수술을 잘해야 된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네네. 우선은 우리가 터널을 만들 때 정확한 위치로 터널을 만들어서 힘줄을 삽입하고 고정을 해야지 원래 부착하던 인대로 잘 성숙이 잘 될 거니까 네. 기능을 잘하는 십자인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재파열이 없는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무리 수술을 하고 싶어도 특히 대학병원에서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수술 건수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 건국대병원에서는 마취과장님께서 굉장히 정형외과에 호의적이십니다. 정형외과 방을 잘 열어주세요. 저같이 좀 젊은 의사한테도, 젊은 교수들한테도 수술 건수가 많고 수술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그만큼 많이 서포트를 해주신다 이거죠. 그럼 하루에 8개, 9개 수술을 하려면 수술방이 한 2방, 3방은 열려야 돼요. 동시에 그럼 그렇죠. 순차적으로 수술이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돼요. 타타타닥 마취하고. 만약에 하루에 8개, 9개 수술을 한 방에서만 한다. 그러면 수술 끝나고 환자 나가고 다시 청소하고 환자 들어와서 마취하고 준비하면 환자랑 환자 수술 그 사이에 1시간 이상의 공백기가 생겨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 방에서만 하면 하루에 수술을 많아야 4개, 5개 이상 못해요. 근데 만약에 방이 2방, 3방이 열린다. 그럼 제가 이 방에서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방, 준비된 방에서는 마취과에서 환자를 불러 주셔갖고 환자를 마취하고 또 그냥 하반신 마취뿐만 아니고 신경 차단술까지 같이 해주십니다. 환자가 하반신 마취가 깨도 그 진통 효과가 오래 갈 수 있도록, 통증을 덜 느끼도록. 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제가 이 수술 끝나고 이 수술 넘어왔을 때는 또 다른 방에서 환자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수술 중간에 공백기가 없이 그냥 순차적으로 2방 끝나고 2방 갔다가 2방 끝나고 2방 갔다가 또 2방 끝나고 2방 갔다가 그러면 하루에 8개, 9개 수술이 가능한 거죠. 근데 대학병원에서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좀 쉴 틈은 없죠. 네. 근데 오히려 정형외과 의사는 마취과에서 이렇게 쉴 틈 없이 빽빽하게 방을 주는 것을 좋아를 합니다. 그만큼 또 교수님을 또 신뢰하는 것도 또 있으시니까. 근데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방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정형외과가. 그래서 마취과장님께는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죠. 네. 감사 인사를 좀 실명 걸어놔도 되니까. 네. 김성형 마취과 과장님 이하 마취과 여러 전공의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는 수술 전에 재활이 잘 돼야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인대가 터지고 나면 우리 몸에서 반응이 와요. 머릿속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몸에 근육을 쓰지 말라고. 그럼 근육이 위축이 되고 또 정상적인 보행이 잘 안 돼요. 쩔뚝거리게 되고 그러면 이런 상태로 또 수술을 하면은 수술하고 결과가 안 좋거든요. 그럼 수술 전부터 근육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고 정상적으로 다 걷게 만들고 근력도 좀 빠져 있지만 반대쪽 무릎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수술 전부터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된 후에 수술을 받아야지 수술하고 나서 일상복귀, 운동복귀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뭔가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수술 전에 이런 기능 회복 프로그램을 적용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활성화가 되고 네네. 그럼 수술하고 아픈 상태에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수술 전에 다치고 나면 기능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수술 받으면 이렇게 더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서 회복시키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근데 수술 전에 이렇게 다친 상태에서 기능이 떨어져 있지만 어느 정도 기능을 회복을 해서 한 정상까지는 아니어도 한 이 정도까지만 끌어올려 놓고 수술을 해도 수술하고 다시 떨어져도 우리가 다시 올릴 수 있는 그 갭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술 전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놓고 수술을 받고 네. 수술하고 나서 이제 주기적으로 그 시기별로 정해진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3주차일 때는 뭐 해야 되고 이제 다음에 6주차 올 때까지 이걸 해야 되고 6주차 때 와서는 이걸 해서 3개월 때까지 이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죠. 기능 회복 훈련을. 네네네. 그래서 이제 3개월째, 6개월째 왔을 때 검사해서 이 정도 기능 목표치 도달했으면은 뛰게 하고 이 정도 6개월째 이 정도 됐다고 하면 가벼운 레크레이션 복귀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 전부터 수술하고 나서 수술 직후부터 또 체계적인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스톱 케어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이런 케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스포츠의학 센터가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중요한 키 포인트라는 것이죠.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수술 전후에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냥 수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네. 네, 교수님,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수술 건수도 많고 한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환자도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은 케이스 하나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엄청 심하게 무릎을 다쳤던 경우거든요. 십자인대가 나갈 수 있겠군요. 십자인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예, 교통사고로 무릎이 확 다 빠지면서 무릎이 완전 꺾여서 왔거든요. 그래서 무릎의 주요 인대 4가지가 다 나갔어요. 전방 십자, 후방 십자인대, 내측 측부, 외측 측부인대 다 나갔고 무릎에 4개 인대 다 나간 거죠. 그러니까 탈구가 된 거죠. 외측 바늘 연골판도 완전히 통째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30대 여성 젊은 환자인데 이 상태로 두면 무릎의 기능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한 5년 이내에 관절염 와버리고 무릎으로 평생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아이고. 그래서 한 1, 2년 정도에 걸쳐서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 후회측인대, 재건술 이걸 다 했고 외측 바늘 연골판 이식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무릎의 주요 4개인데 다 살리고 외측 바늘 연골판 이식술까지 해서 일상 복귀를 시켜드렸죠. 와, 그 1, 2년 그렇죠. 길게. 네, 이 많은 수술을 하려면 한꺼번에 다 하지 그렇죠. 못하고 네. 단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도 지금은 일상생활은 전혀 불편감 없이 활동할 수 있게 했고 환자도 굉장히 만족해 만족하고. 하십니다. 네, 교수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십자인대 파열이 되신 분이나 아니면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운동을 좀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할 게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 환자 늘고 있고 전방 십자인대 수술도 늘고 있죠. 우리가 흔하게 하는 수술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방 십자인대 수술은 결코 만만한 수술이 아니에요. 정확한 위치로 터널을 만들어야 되는 수술이고 수술이 굉장히 정교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반된 손상을 잘 찾아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잘 해줘야 돼요. 흔히 말하는 동반 손상이라고 하면 반월 연골판 손상이 있겠죠. 반월 연골판 손상에서도 막 저 뒤쪽 부분 찢어진 숨겨진 파열 이런 것은 경험이 있어야지 찾아내서 봉합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반된 손상도 잘 치료를 해줘야지 결국 전방 십자인대 수술 결과도 좋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십자인대 수술뿐만 아니고 무릎 돌아가는 게 심하다고 하면
관절 바깥에서 전해치기내 재건술이나 이런 보강술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잘 선별해서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수술이 잘 되었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수술 전부터 수술 후까지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잘 받아서 적절한 시점에서 운동 복귀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또 운영하시는 카페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뭐 물론 제가 내용에 남겨놓기는 하겠지만 네. 그것도 살짝 뭐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무릎 프로라는 카페인데요. 무릎 프로는 환자분들의 무릎을 전문적으로 치료를 해준다는 무릎 프로라는 개념도 있고 또 무릎 PRO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한글로 그냥 풀었으면 무릎 프로예요. 그럼 무릎 프로 건강하게 잘 걷고 달려보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무릎 프로 검색하시면 한글보다는 무릎 PRO 영어로 쳐보시면 제 카페가 나올 건데 여기 카페 오셔갖고 질문 다시면은 저한테 수술 받지 않은 분들도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직접 댓글을 달아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네.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 끝인사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다들 물어보십니다. 제가 건강하세요 이거거든요. 네. 네, 하나 둘 한번 건강하세요 한 번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건강하세요.